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그의 시대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레이건. 참 흥미로운 인물이죠. 맞아요. 보통 위대한 소통가 이렇게 불리고 또 현대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로 평가받잖아요. 그렇죠. 미국 보수주의의 상징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근데 흥미로운 게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 주로 크래시 코스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인데요. 여기선 레이건 혁명이라고 불릴 만큼 큰 변화를 이끌었지만 정작 본인은 정책의 세세한 부분에서는 좀 거리를 둔, 뭐랄까 손을 뗀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도 나와요. 아, 그게 바로 레이건 시대를 이해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레이건 개인만이 아니라 그가 집권하기 전부터 이미 꿈틀대고 있던 어떤 보수적인 흐름, 사회적인 동력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서 레이건이 어떻게 그 다양한 보수 세력들을 하나로 모아서 1980년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의 핵심 정책, 바로 레이거노믹스죠. 이게 구체적으로 뭐였고 결과는 또 어땠는지. 그리고 냉전 시대 외교 정책과 그 유산까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이 이 시대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네, 레이건 시대의 정책이나 논쟁들이 사실 지금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잖아요. 정부 역할이라든지 경제정책 방향, 아니면 자유라는 가치의 의미까지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현재를 보는 시각을 넓히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레이건의 부상 과정부터 봐야겠죠. 자료를 보면 레이건이 정말 다양한 그룹을 하나로 묶어냈어요. 어떤 그룹들이었죠? 일단 종교적 보수파, 도덕적 다수파 같은 그룹들이 있었고요. 당연히 경제적 보수파도 있었죠. 감세, 규제 완화, 자유시장 이런 걸 원했던 사람들이요. 그리고 작은 정부를 외치는 자유지상주의자들. 또 냉전 시대니까 소련의 강경한 입장을 가진 매파들도 있었겠네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게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1960년대, 70년대 흑인 인권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거기에 반감을 가진 백인 노동자 계층, 소위 백래시 또는 화이트 백래시라고 불리는 세력의 지지까지도 끌어안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람들을 하나로 모았네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여기서 바로 레이건의 소통 능력이 빛을 발하는 거죠. 전직 배우였잖아요. 아, 그렇죠. 대중에게 다가가는 방식이 탁월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자료에서도 미국의 아침, 몰링 인 아메리카 같은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 희망적인 메시지를 잘 활용했다고 나와요. 특히 지미 카터 행정부 시절에 좀 침체된 분위기와 대비되면서 효과가 컸죠. 자유라는 단어도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많이 썼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런 상징적인 언어 사용이 지지층 결집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의 핵심 정책, 레이거노믹스로 넘어가 볼까요? 이걸 경제관리장전이라고도 부르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고 자료는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레이거노미스. 핵심은 아주 명확했어요. 일단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고 산업이나 환경 관련 규제를 대폭 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세금을 크게 깎아주는 거였죠. 감세, 어느 정도였나요? 최고소득세율을 임기 초 70%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28%까지 늘렸으니까요. 어마어마한 감세였죠. 와, 70에서 28%요? 대단하네요. 네, 이게 이론적으로는 공급 중시 경제학,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믹스에 기반한 거예요.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면 그 돈으로 투자를 늘리고 소비도 활발해져서 결국 일자리가 창출되고 경제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논리. 흔히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고 부르는 그거죠. 그렇죠. 물론 비판하는 쪽에서는 이걸 부두 경제학, 부두 이코노믹스라고 부르기도 했고 낙수 효과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럼 이론은 그렇다 치고 실제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료를 보면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초기에는 고금리 정책 때문에 1981년, 82년에 꽤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기도 했어요. 처음부터 순탄했던 건 아니군요. 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이 극적으로 잡혔습니다. 13.5%에 달했던 물가 상승률이 3.5%까지 떨어졌고 GDP도 꾸준히 성장세를 보였죠. 주식시장도 호황이었고요. 그럼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다른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뭐냐면 경제는 성장하는데 일반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그러니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실제 소득은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체 상태였죠. 아,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았다. 네, 오히려 경제적 불평등은 급격하게 심화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쯤 가면 상위 1% 부유층이 미국 전체 부의 40%를 차지할 정도였다고 해요. 40%요? 상위 1%가? 와, 그러니까 이 성장이 과연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세금은 깎았는데 정부 지출은 오히려 늘었다면서요. 맞아요. 특히 국방비 지출을 엄청나게 늘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국교 부채가 임기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폭증해서 2조 7천억 달러에 달하게 됩니다. 세금은 줄이고 쓸 돈은 늘리고 당연히 빚이 늘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그리고 1981년에 항공관제사 노조가 파업했을 때 레이건 정부가 아주 강경하게 대응해서 11,000명이 넘는 관제사를 그냥 해고해버렸어요. 이건 당시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줬고 이후 노동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죠. 반노조 기조를 명확히 보여준 사건입니다. 규제 완화에 다른 영향은 없었나요? 자료에서는 규제 완화, 특히 정신건강 관련 예산 삭감과 맞물려서 정신병원들이 문을 닫는 경우가 늘었고 이게 결과적으로 노숙자 문제 심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양면적이네요. 경제 성장 이면에 불평등 심화, 부채 증가, 또 사회 문제까지. 그럼 경제 외적인 면, 사화적인 측면은 어땠습니까? 요즘 보면 레이건이 완전 강경 보수의 아이콘처럼 여겨지는데 자료는 좀 다른 면도 있다고 지적한다면서요. 네, 그 점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물론 레이건은 보수주의자였고 푸드스탬프나 학교급식 같은 복지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뉴딜이나 린든 존슨의 위대한 사회 같은 기존의 큰 복지 정책의 근간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 기존의 틀은 어느 정도 유지했다. 네. 그리고 또 놀라운 점은 최초의 여성 연방대법관인 샌드라 데이 오코너를 임명한 것도 레이건이에요. 오, 그건 몰랐네요. 그리고 임기 후반기에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는데 그 민주당 의회와 협력해서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 기독교 우파 세력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그들이 요구했던 모든 것들, 예를 들어 이혼율을 낮추는 정책이라든지 낙태를 완전히 금지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실현되진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의외로 좀 온건하거나 실용적인 면모도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레이건의 유산을 평가할 때 이런 복합적인 면을 같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냉전 정책도 빼놓을 수 없겠죠. 처음에는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강경하게 나갔잖아요. 그 유명한 스타워즈 구상, SDI도 그때 나왔고요. 맞습니다. 초기 레이건 행정부의 대소련 정책은 정말 강경했어요. MX 미사일 개발이라든지 전략 방위 구상, SDI, 일명 스타워즈 계획 같은 대규모 군비 증강을 추진했죠. SDI는 근데 기술적으로 가능했나요? 논란이 많았던 걸로 아는데.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하다는 비판이 많았고 또 기존의 미사일 방어 조약을 위반할 소지도 있었어요. 하지만 레이건 정부는 이걸 소련에게 엄청난 군비 경쟁 압박을 가하는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너희도 따라하려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야 할걸? 이런 식이었죠. 심리전 같은 거군요. 네, 실제로 1983년에는 나토 군사훈련 때문에 소련이 이걸 핵공격 준비로 오인해서 정말 핵전쟁 위기 직전까지 갔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그만큼 긴장이 높았던 시기죠. 그런데 그렇게 강경하던 레이건이 임기 후반에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고르바초프랑 만나고 핵무기 감축 협상까지 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극단적인 핵전쟁의 공포, 그 위협을 직접 체감했기 때문에 오히려 레이건이 변화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자기 임기 중에 정말 핵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아, 그래서 오히려 대화로 방향을 틀었다. 네. 그래서 임기 2기에는 소련의 새 지도자 미하일 고르바초프와 여러 차례 정상회담을 갖고 역사상 처음으로 실제 핵무기를 감축하는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를 체결하게 됩니다. 물론 레이건이 SDI 포기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핵무기 완전 폐기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 협상 자체가 냉전 종식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 된 것은 분명하죠. 그렇군요.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하지만 레이건 시대에 큰 오점도 있었죠. 바로 이란 콘트라 스캔들. 아, 네. 이란 콘트라 사건. 이것도 빼놓을 수 없죠. 의회가 니카라과의 반군 콘트라를 지원하는 걸 금지했는데
행정부가 몰래 적국인 이란에 무기를 팔고 그 돈의 일부를 빼돌려서 콘트라에게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큰 문제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법과 의회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비밀 공작이었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레이건의 지지율도 크게 떨어졌고요. 자료에서는 이 스캔들 과정에서 레이건의 통치 스타일, 리더십 스타일이 좀 드러났다고 분석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의회 청문회 과정을 보면 레이건 대통령이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참모들이나 부하 직원들에게 상당히 많이 위임하는 스타일이었다는 점이 드러나요. 아, 그러니까 직접 꼼꼼하게 챙기기보다는 큰 방향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식. 네. 그러다 보니 이 스캔들의 구체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그의 이런 손을 뗀 hands off 리더십 스타일이 스캔들 책임론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참,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살펴본 자료 둘은 레이건 시대를 어떻게 그리고 있나요? 네, 정리해보면 레이건 시대는 감세와 규제 완화가 있었고 그 결과 경제 성장도 있었지만 동시에 소득 불평등 심화와 국가부채 급증이라는 그림자도 짙게 드리워졌다는 것. 강력한 반노조 정책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냉전 정책에서는 초기 강경 노선에서 후기 극적인 대화와 핵 감축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게 결국 냉전 종식의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 하지만 이란 콘트라 스캔들 같은 큰 오점도 남겼다는 것. 네. 그리고 위대한 소통가나 레이건 혁명이라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 정책 운영에 있어서는 기존의 흐름을 활용하거나 때로는 온건하고 실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또 세부 정책에는 깊이 관여하지 않는 스타일이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복합적인 유산을 남긴 거죠. 네. 레이건 시대의 이런 정책 결정들과 그 결과들이 사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예를 들어 경제 구조의 문제라던가 사회적인 논쟁들, 또 국제관계까지 여전히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경제적 자유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장의 과실은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이런 논쟁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는 거죠. 당시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넓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레이건에게는 강경한 보수주의자의 모습과 동시에 때로는 온건하고 실용적인 면모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날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레이건의 유산 중에서 어떤 부분을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또 강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